에그머니나 누가 이런 피덩이 아기를 여기다가 버리고 간 거야. 아이고 아가야. 폭우가 쏟아지는 깊은 밤, 충청도 공주고을의 한 주막문 앞에 낡은 보자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막 과부 연심댁은 그 소리를 듣고 황급히 뛰쳐나가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멀리 언덕 위에서 한 사내의 그림자가 떨리는 어깨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고개를 돌려 사라지는 사내. 도대체 누가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 핏덩이 갓난아기를 버린 것일까요? 그리고 아기의 손에 쥐어진 정교한 옥패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은 저에게 엄청난 힘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당신이 계신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한 사랑의 하트를 날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스럽고도 가슴 먹먹한 버려진 양반집 도령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바람은 나무를 꺾을 듯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충청도 공주 고을의 한 주막 안에서는 연심댁이 작은 등잔불을 켜고 남은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34의 나이에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주막을 꾸려온 그녀는 고된 삶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씨를 잃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동네 떠돌이 고양이 소리인가 싶었으나 귀를 기울이니 분명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연심댁은 깜짝 놀라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문 앞 처마 밑에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심댁이 급히 보자기를 열자 갓 태어난 듯한 아기가 작은 얼굴을 붉히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에는 정교하게 새겨진 옥패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옥패에는 이자와 학 문양이 선명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고. 연심댁은 재빨리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는 그제야 울음을 멈추고 작은 손가락을 오므렸습니다. 그 순간 연심댁은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가 이런 어린 것을 버린단 말입니까? 하지만 저 옥패를 보니 예사롭지 않은 집안의 아이인 듯 했습니다. 그때 멀리 언덕 위에서 한 사내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낡은 도포를 걸친 그는 빗속에서 주막 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이정겸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핏덩이인 아기를 차마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채 남의 집에 업둥이로 보내야 하는 비참한 아비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심댁은 아기를 안고 주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물에 작은 몸을 씻겨주고 헝겊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아기는 편안한 듯 작은 숨을 고르며 잠들었습니다. 연심댁은 옥패를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내게 보낸 인연이로구나. 그날 밤 연심댁은 아기에게 석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돌처럼 단단하되 물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석윤은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17살 도령이 되었습니다. 연심댁은 그를 자식처럼 아꼈고 석윤 또한 연심댁을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그런데 석윤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막에 찾아온 선비가 책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석윤은 그 옆을 지나가다 무심코 글자를 읽어냈습니다. 천지현황, 우주홍황이라. 선비는 깜짝 놀라 석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찌 천자문을 아느냐? 석윤도 당황했습니다. 배운 적이 없는데 글자가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연심댁 또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막 살림에 바빠 아이에게 글을 가르칠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날에는 장터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 취한 사내 하나가 행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석유는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나섰습니다. 사내가 주먹을 휘두르자 석유는 자연스럽게 몸을 틀어 그를 제압했습니다. 보는 이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저 도령, 무예를 배운 것이냐? 하지만 석유는 무예를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몸이 저절로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거듭되자 연심댁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이가 비범한 건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혹여 이 아이의 출생에 감춰진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어느 날 연심댁은 장터에서 점을 보는 묘양을 찾아갔습니다. 묘양은 60에 가까운 나이였으나 눈빛만은 예리했습니다. 연심댁이 석윤의 일을 말하자 묘양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귀하오. 그러나 귀한 만큼 팔자가 험하오. 조심하시게나. 연심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묘양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만 길게 내쉴 뿐이었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온 연심댁은 석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석윤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연심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내가 무탈하기를 바랄 뿐이야. 그날 밤 연심댁은 오래전 그 빗속에서 주운 옥패를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옥패는 여전히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옥패의 비밀이 드러날 것이고 그때가 오면 석윤의 삶도 요동칠 것임을. 하지만 연심댁은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이 아이만은 반드시 지켜내리라고.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곡식을 팔러 온 농부, 옷감을 사러 온 안악, 그리고 떠돌이, 장사꾼들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터 한쪽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었나? 17년 전 영모로 몰락한 이씨 가문 말일세. 아, 그 집안 말인가? 온 집안이 귀양가고 풍비박산났다던데. 그런데 말이야, 그 집 도령이 살아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네. 뭐라고? 그 어린 것이 살아있다고?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이씨 가문은 한때 이 고을에서도 이름난 양반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묘미로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가장은 귀양을 가고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으며 하나뿐인 어린 자식마저 행방이 묘연했었습니다.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술집에서도 우물가에서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문이 포교 장무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장무는 45살의 포교로 넓적한 얼굴에 번들거리는 피부를 가진 사내였습니다. 작은 눈은 늘 무언가를 노리는 듯 번득였습니다. 그는 탐욕스러운 자였습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공을 세워 출세하는 것만이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씨 가문의 도령이라. 장무는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그 도령을 잡아들인다면 큰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집안의 남은 재산이나 비밀을 캐낼 수도 있을 터였습니다. 장무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반드시 찾아내야겠구나. 한편 기방에서는 기생 소월이 손님들의 술자리를 시중들고 있었습니다. 26의 소월은 청초한 미모와 총명한 지혜를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술잔을 따르면서도 귀는 손님들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기방에는 온갖 소문과 정보가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취기가 오른 벼슬아치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씨 가문 이야기 들었소? 그 집안 도령이 어디선가 살아있다지 않소? 옆에 앉은 또 다른 양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던데. 그런데 그 집안 옥패가 특이하다지 않소? 항문양이 새겨진 것 말이오. 소월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항문양이라니. 그녀는 문득 며칠 전 주막에 들렀을 때 본 것이 떠올랐습니다. 석윤이라는 도령이 허리춤에 차고 있던 옥패에도 항문양이 있었습니다. 소월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항문양이라 참 아름다운 문양이겠군요.
소월은 자연스럽게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이 정보를 빨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석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주막에 낯선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행색은 평범한 나그네처럼 보였으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석윤은 그에게 술상을 내오면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사내는 술을 마시는 척하면서도 주막 안팎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석윤은 연심댁에게 조용히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연심댁도 사내를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그녀 역시 오랜 주막 생활로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사내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찾으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조심해야겠구나. 그날 저녁 사내는 주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석유는 알았습니다. 저 사내는 다시 올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을 데려올 것이라는 것을. 석유는 연심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이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연심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석윤의 출생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고 누군가 그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석윤아, 걱정 마라. 어미가 너를 지킬 테니. 하지만 연심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석윤을 지키고 싶었지만 자신이 과연 그럴 힘이 있는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주막 밖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장무가 보낸 첩자들이 주막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석윤의 행적을 살피고 옥패의 존재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석윤은 창문 틈으로 그 그림자들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연심댁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를 키워주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나는 물러설 수 없다. 한편 멀리 관아에서는 장무가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그 주막을 철저히 감시하라. 도령의 행적을 낱낱이 파악해야 한다. 부하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무의 눈에는 탐욕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위험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석윤과 연심댁을 향한 검은 그림자는 이제 주막 문 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심댁은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석윤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가지 않겠습니다. 주막 안에만 있겠습니다. 연심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숨어 지낸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야. 연심댁은 다시 한번 묘양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 묘양이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였습니다. 석윤은 주막을 지키고 연심댁은 홀로 장터로 향했습니다. 묘양은 여전히 장터 한 구석에서 점을 보고 있었습니다. 연심댁이 다가가자 묘양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연심댁은 급히 물었습니다. 묘양 어르신, 제 아이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묘양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망설임이 어려 있었습니다. 묘양의 입술이 떨렸으나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는 귀하오. 그러나 그 귀함이 칼을 부르리다. 연심댁은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제가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묘양은 점괘를 펼쳐놓고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묘양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으나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때가 오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요. 지금은 그저 아이를 잘 지키시오. 연심댁은 답답했습니다. 묘양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주막으로 돌아갔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주막에 손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소월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가끔 주막에 들러 연심댁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주막과 기방은 가까운 곳에 있었고 연심댁과 소월은 서로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소월은 달랐습니다. 얼굴에 급한 기색이 역력했고 주막에 들어서자마자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다른 손님은 없었습니다. 주모 어르신,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연심댁은 소월의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석윤도 긴장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소월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어젯밤 기방에 포교 장모의 부하들이 왔었습니다. 그들이 술에 취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주막을 감시하고 있다 하더군요. 연심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월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기방에서 벼슬아치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항문양이 새겨진 옥패를 찾고 있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씨 가문의 증표라고 하더군요. 석유는 자신의 허리춤에 찬 옥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이씨 가문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저는 소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련님은 이씨 가문의 적자이십니다. 연심댁은 석윤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확인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관아에서는 장무가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첩자들이 보고한 내용을 듣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주막의 석윤이 바로 이씨 가문의 도령이라고. 장무는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곧 잡아들릴 수 있겠구나. 장무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씨 가문의 도령을 잡아들이면 큰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탐욕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장무는 포졸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곤봉과 칼을 들고 대기했습니다. 장무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석윤을 역적의 자식이라는 명목으로 잡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주막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연심댁, 석윤, 그리고 소월은 함께 모여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습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소월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석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친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제 출생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연심댁은 석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석윤아, 내 뜻은 알겠으나 너무 위험하구나. 석윤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버려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때 주막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석윤은 재빨리 등잔불을 끄고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장무의 부하들이 주막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을 빼들고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포위되었습니다. 석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심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소월은 재빨리 뒷문 쪽을 확인했습니다. 뒷문도 막혀 있습니다. 위기가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석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그는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밖에서 장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씨 가문의 역적 도령은 순순히 밖으로 나오거라. 연심댁은 석윤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소월도 긴장한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석윤은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연심댁이 그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석윤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석윤이 문손잡이에 손을 댔을 때 갑자기 밖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포교날이 급한 일이 옵니다. 장무의 부하 하나가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기방에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양반들끼리 칼부림까지 났다 하옵니다. 장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방에서 양반들이 싸웠다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책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주막을 철통같이 지켜라.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게 하라.
장문은 서둘러 기방 쪽으로 떠났습니다. 포졸들은 주막을 둘러싼 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주막 안에 세 사람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소월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기방의 싸움은 그녀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손님들을 부추겨 다툼을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 밤은 넘겼지만 내일이면 다시 올 것입니다. 소월이 말했습니다. 연심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주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윤이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내다보니 낡은 도포를 입은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포졸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이정겸이라 하오. 급히 드릴 말씀이 있소. 석윤은 그 이름을 듣고 가슴이 철렁하며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이정겸이 주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초췌하지만 기품을 잃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상투는 풀려 있었고 도포는 낡았으나 자세는 곧았습니다. 이정겸은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옥패를 꺼냈습니다. 석윤이 가진 것과 똑같은 항문양이 새겨진 옥패였습니다. 이 옥패가 증표요. 나에게는 이것 하나, 그리고 내 아들에게 하나를 주었소. 연심댁은 놀라 입을 가렸습니다. 석윤은 자신의 옥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두 옥패는 마치 한 쌍처럼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정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대가 바로 내 아들이오. 석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정겸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귀향길에 오르게 된 나는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것을 지켜봐야 했소.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갓난아기인 아들마저 그들이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었소. 그들은 내 아들마저 죽이려 했고 아내와 나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 밤중에 이 주막 앞에 아기를 놓을 수밖에 없었소. 핏덩이 아들을 품어주지도 못한 채 멀리서 연심댁이 아기를 안아주는 것을 보았을 때 내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지만 동시에 주모에게 감사했소. 이정겸은 연심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모 어른, 내 아들을 살려주시고 키워주신 은혜, 이 몸이 어찌 갚겠습니까? 연심댁은 황급히 이정겸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석윤이는 제게도 하늘이 내려주신 자식이었습니다. 석윤은 이정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친아버지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주막 밖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윤이 급히 문을 열자 한 여인이 주막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석윤이 내 아들. 이정겸이 급히 달려가 여인을 안았습니다. 부인, 연심댁과 석윤이 함께 여인을 주막 안으로 들였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한서원, 바로 석윤의 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병든 몸을 이끌고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한서원은 눈물을 흘리며 석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석윤은 처음 보는 친어머니 앞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서원의 손은 차갑고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어미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연심댁은 한서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어머니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 사람은 낳은 어미요, 한 사람은 키운 어미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같은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정겸은 아내를 부축하며 그날 밤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내와 나는 곧바로 귀향길에 올랐고 귀향에서 풀려나기까지 16년이 걸렸소. 어둠 속이었고 빛 속이었던 탓에 그 긴 세월 동안 주막이 어느 곳이었는지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소. 풀려난 뒤 아내와 함께 공주 고을 곳곳에 주막을 찾아다녔소. 하지만 17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었소. 어느 것이 그때 그 주막인지 알 수가 없었소. 한서원이 가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주막의 석윤이라는 도령이 범상치 않다는 소문을, 그리고 항문양의 옥패를 지니고 있다는 말을 그때 알았습니다.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한서원은 석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사히 자라준 것만으로도 하늘에 감사드릴 뿐이구나. 석윤은 두 어머니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왜 버려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사랑 속에서 살아남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모가 여전히 자신을 노리고 있었고 집안의 억울함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석유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진실을 밝히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주막 안에는 이정겸, 한서원, 연심댁, 석윤, 그리고 소월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굳건했습니다. 이정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오. 조작된 영모 문서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오. 연심댁이 물었습니다. 하오나 17년이나 지난 일인데 어찌 증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증거는 반드시 있소. 장모는 급하게 문서를 조작했을 터이니 분명 흔적이 남아 있을 것이오. 이정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소월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기방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며칠 전 술에 취한 벼슬아치 하나가 술자리에서 말을 흘렸습니다. 장모가 옛날 문서를 바꿨다는 이야기를. 이정겸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 자가 누구요? 형방 벼슬아치였습니다. 그는 장모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하더군요. 석윤이 물었습니다. 그 벼슬아치가 증언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소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장모를 두려워합니다. 감히 나서지 못할 것입니다. 한서원이 가늘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바로 그때 주막 문이 열리며 묘양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놀라 묘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묘양은 묵직한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연심댁이 일어서며 점쟁이 어르신이라 부르자 묘양은 주막 안을 둘러보더니 이정겸을 보고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감날이 오랜만이옵니다. 17년 전 나리께서는 저를 한번 도와주신 적이 있습니다. 억울한 송사에 휘말려서 저는 목숨까지 위태로웠지만 나리께서 바른 판결을 내려주셨지요. 이정겸은 희미하게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묘양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나리의 은혜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나리 집안이 명모로 몰락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저는 그것이 거짓임을 알았습니다. 묘양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문서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정겸이 그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묘양은 문서를 조심스럽게 꺼내며 말했습니다. 17년 전 나리께서 영모로 몰리던 날 밤 저는 관아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모가 급히 나오는 것을 보았지요. 그의 손에는 문서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묘양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장모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장모는 뒷골목에서 문서를 불태우려 했으나 바람이 불어 문서 몇 장이 날아갔고 묘양은 그것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문서들입니다. 묘양은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문서에는 이정겸의 무죄를 증명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원본 문서란 말이오? 그렇습니다. 이 문서에는 나리께서 영모와 무관함을 증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묘양은 다른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장모와 지방 세력이 결탁했다는 흔적이 보였습니다. 도장의 위치가 어긋나 있고 먹의 색도 달랐습니다. 석윤이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과연 조작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연심댁이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왜 그동안 이것을 숨기고 계셨습니까? 묘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모는 힘이 센 차입니다. 제가 함부로 나섰다가는 저 역시 화를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묘양은 이정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리의 아드님께서 자라서 이렇게 굳건히 서 계시니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정겸은 묘양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의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월이 말했습니다. 이제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모는 포교입니다. 그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관하로 가야 하오. 사또께 직접 이 문서를 보여드리고 재심을 요청해야 하오.
이정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심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하오나 장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석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한서원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윤아, 위험하구나.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겠습니다. 우리 집안의 명예를 되찾겠습니다. 석윤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정겸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 말했다. 이제 우리 부자가 함께 나서야 할 때다. 묘양이 문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 문서들을 가지고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관아에서 제가 직접 증언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기방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모두 증언하겠습니다. 소월도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연심댁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석윤이를 가슴으로 키운 어미로서 모든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6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두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 관아로 갑시다. 진실을 밝히고 장모의 악행을 세상에 드러냅시다. 이정겸이 말했습니다. 석유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는데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곧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막 밖에서는 여전히 포졸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으며 진실이라는 가장 강한 무기를 손에 쥐었기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고 이제 남은 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6사람은 주막 안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묘향은 문서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며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싸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이야말로 이정겸의 무죄를 증명할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소월은 기방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술자리에서 흘러나온 말들, 벼슬아치들의 수군거림, 장모의 부하들이 떠벌린 이야기들까지 하나하나 되새기며 기억을 다듬었습니다. 이 증언들이 문서와 함께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정겸은 석윤에게 관아의 절차와 사또의 성격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사또는 정의로운 분이시다. 하지만 장모의 말에 수가 잘못 알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리면 반드시 귀 기울여 들으실 것이다. 석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을 새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연심댁은 한서원을 부축하며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한서원은 여전히 몸이 약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제 뿌리를 바로 세우고 어머니를 지키겠습니다. 석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심댁은 석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서원도 아들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석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 6사람은 주막을 나섰습니다. 주막 밖에는 여전히 포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석윤 일행을 보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어디로 가려 하느냐? 우리는 관아로 갑니다. 사또께 아랠 일이 있습니다. 이정겸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포졸들은 당황했습니다. 도망치려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관아로 간다니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결국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차피 관아로 가겠다는데 막을 명분이 없었습니다. 일행은 천천히 관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해질녘의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농부들, 장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상인들, 우물가에서 수다를 떨던 아낙네들이 일행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수군거렸습니다. 저분들이 주막의 석윤이라던데 장모 나리가 잡으려던 사람들 아닌가?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뒤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 걱정스러운 표정, 응원하는 듯한 시선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관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관아 문 앞에는 장모가 서 있었습니다. 기방의 싸움을 수습하고 돌아온 그는 주막이 비어있다는 보고를 받고 급히 관아로 온 것입니다. 장모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정겸,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장모가 소리쳤습니다. 이정겸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또께 아랠 일이 있어 왔소.
감히 이 역적의 몸으로 관아에 들어서려 하느냐? 장모는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포졸들이 일행을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그때 관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사또가 나왔습니다. 사또는 60이 넘은 노인이었으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상황을 살피더니 이정겸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대가 이정겸이냐? 그렇습니다. 사또 어르신. 이정겸이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사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들어오시오. 무슨 일로 왔는지 들어보겠소. 장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또 나리, 저자는 이 역적의 몸입니다. 역적이든 아니든 먼저 말을 들어봐야 알 것이 아니냐. 들어오시오. 사또는 단호하게 말하며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정겸 일행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장무는 이를 갈며 뒤를 따랐습니다. 관아 안에 큰 마루에 일행이 섰습니다. 사또가 자리에 앉자 이정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어르신께 하소연하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말해보시오. 이정겸은 17년 전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모 누명이 조작되었다는 것, 장무와 지방 세력이 결탁했다는 것,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주막 앞에 놓을 수밖에 없었던 비극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사또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사또가 물었습니다. 묘양이 앞으로 나서며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묘양은 문서들을 사또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사또는 문서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원본 문서에 적힌 이정겸의 무죄 기록, 조작된 문서의 흔적, 도장의 위치가 어긋난 것, 먹의 색이 다른 것까지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문서를 들여다보던 사또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장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장무, 이것이 사실이냐? 장무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들이 조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또의 날카로운 눈빛 앞에서 장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 같은 긴장감이 관아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실과 거짓의 대결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문서를 천천히 내려놓고 장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관아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듯 고요했습니다. 사또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장무, 이 문서들을 보니 심상치 않구나. 도장의 위치가 어긋나 있고 먹의 색도 다르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장무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문서를 옮겨 적다 보니 글이 된 것입니다. 옮겨 적었다고? 관아의 공식 문서를 함부로 옮겨 적는단 말이냐? 사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장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소월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어르신, 제가 증언할 것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소월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기방에서 들었던 술자리 이야기들, 형방 벼슬아치가 장무의 조작을 흘렸던 일, 장무의 부하들이 떠벌렸던 말들을 하나하나 증언했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 형방 벼슬아치를 당장 불러들이거라. 사또가 명령했습니다. 잠시 후 떨리는 얼굴에 형방 벼슬아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장무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또 나리. 그대가 장무와 함께 문서를 조작한 일이 있느냐? 사또의 질문에 형방 벼슬아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관아 안의 모든 이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또 나리. 제가 장무 나리의 협박에 못 이겨 문서 조작을 도왔습니다. 관아 안이 술렁였습니다. 장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또는 눈을 감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정겸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사또 어르신, 17년 전 저는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충성스러운 현감이었을 뿐입니다. 장무와 지방 세력들이 우리 집안의 재산을 탐내어 영모를 조작한 것입니다. 연심댁도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17년 전 빗속에서 버려진 아기를 주었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여기 서 있는 석윤입니다. 이 아이의 손에는 항문양의 옥패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연심댁은 서균에게서 옥패를 받아 사또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정겸도 자신의 옥패를 꺼내 함께 올려놓았습니다. 두 옥패는 한 쌍처럼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한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석윤의 친어머니입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주막 앞에 놓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어미입니다. 한서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관아 안의 사람들도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묘양이 마지막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사또 어르신, 저는 17년 전 밤 장모가 문서를 불태우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람에 날아간 문서를 제가 주워 간직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원본입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이 드러났습니다. 사또는 문서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더니 장모를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장모, 내가 사사로운 욕심으로 충성스러운 신하를 역적으로 몰았구나. 어찌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느냐. 장모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또가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장모를 당장 잡아 가두어라. 포졸들이 장모에게 달려들어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장모는 발버둥 쳤으나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끌려나가며 소리쳤습니다. 나를 놓아라. 놓으란 말이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아 밖에 모여있던 백성들이 야유를 보냈습니다. 역적을 만든 진짜 역적이로구나. 저런 자가 포교였다니 기가 막히는구나. 장모는 끝내 쇠사슬에 묶인 채 포졸들에게 끌려 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몰락은 너무나 순식간이었습니다. 사또는 이정겸 앞에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감나리, 17년 동안 억울하게 지내셨습니다. 이 늙은이가 사리를 제대로 살피지 못해 누명을 벗겨드리지 못했으니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이정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또 어르신께서는 잘못이 없으십니다. 장모의 간교함이 너무나 교묘했을 뿐입니다. 사또는 석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바로 나리의 아드님이시군요. 참으로 의젓하고 훌륭하십니다. 예, 제 아들 석윤입니다. 주모 어른께서 목숨을 구해주시고 훌륭하게 키워주셨습니다. 이정겸이 연심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또는 연심댁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모 어른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사또는 즉시 조정에 장계를 올렸습니다. 이정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 장모의 죄를 엄하게 다스려달라는 것, 그리고 석윤을 이씨 가문이 정통 후계자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조정에서 답이 왔습니다. 임금께서는 이정겸의 누명을 벗기고 명예를 회복시켜주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석윤을 이씨 가문의 적자로 삼고 몰수되었던 재산과 땅을 모두 돌려주라 하셨습니다. 장모는 귀양을 가게 되었고 그와 결탁했던 자들도 모두 벌을 받았습니다. 관아에서 이 소식이 공표되자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것입니다. 이정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7년 만에 마침내 억울함이 풀린 것입니다. 석윤은 두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심댁과 한서원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긴 어둠이 끝나고 마침내 빛이 찾아왔습니다. 진실은 비록 늦었지만 결국 승리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이씨 가문의 저택은 17년 만에 다시 주인을 맞이했습니다. 몰수되었던 재산과 땅이 모두 돌아왔고 낡았던 집은 깨끗하게 수리되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이정겸 현감의 명패가 다시 걸렸습니다. 석윤은 이제 이씨 가문의 정통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고 갓을 쓴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양반 도령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윤의 마음은 여전히 주막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석윤은 연심댁을 찾아갔습니다. 주막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나무 간판, 정든 마루, 익숙한 부엌 냄새까지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연심댁은 여전히 주막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석윤이 주막 문을 열며 조용히 불렀습니다. 연심댁은 그릇을 닦다가 석윤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석윤이가 왔구나.
석유는 연심댁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심댁이 놀라 석윤을 일으키려 했지만 석유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어머니는 저를 품어주신 분이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제가 어떤 신분이 되어도 이것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심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석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석윤아, 내가 무탈하게 자란 것만으로도 이 어미는 충분하단다. 그때 주막 문이 열리며 이정겸과 한서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정겸도 연심댁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모 어른, 우리 가문을 살린 이는 바로 어르신이십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한서원은 연심댁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낳은 건 아이 하나이지만 그 아이의 삶을 낳은 이는 둘이옵니다. 주모 어른이 계셨기에 제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연심댁은 한서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아이를 사랑하는 두 마음이 하나로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석유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은 이씨 가문의 도령이지만 동시에 주막 과부 연심댁의 아들이기도 하다는 것을 잊지 않겠다고. 그는 두 집을 오가며 두 어머니 모두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보름에 한 번씩 석유는 주막을 찾아와 연심댁을 도왔습니다.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양반 도령님이 주막일을 거둔다고 수군거리는 이들도 있었지만 석유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정겸도 석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은혜를 잊지 않는 모습에 뿌듯해했습니다. 한서원도 연심댁을 찾아와 함께 바느질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어머니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묘향과 소월도 가끔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묘향은 석윤의 앞날을 점쳐주었고 소월은 기방에서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주막은 다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석유는 훌륭한 선비로 성장했고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두 어머니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석유는 두 어머니를 모시고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곳은 17년 전 이정겸이 갓난아기를 주막 앞에 놓고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던 바로 그 언덕이었습니다. 어머니들, 이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석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심댁과 한서원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여인의 눈에는 평화로운 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석윤아, 내가 이렇게 자라주어 고맙구나. 연심댁이 말했습니다. 석윤아, 내가 행복하게 살아주는 것이 이 어미의 가장 큰 기쁨이란다. 한서원이 말했습니다. 석유는 두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의 어머니가 있었으니까요.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세 사람은 언덕에서 내려와 함께 주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막 굴뚝에서는 저녁밥을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평화롭고 따뜻했습니다. 핏줄은 사람을 낳고 은혜는 사람을 키운다고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은 벗고 버려진 아이는 제자리를 되찾았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맺어준 바른 인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